그러면은 이런 하천에서는 더 이상 바다 생물이 또 하천에 있는 수생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죽음의 강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남겨진 선택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원래 지구로 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겐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CO2를 1kg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려대학교 이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어떤 본 모습과 과학자들이 현재 이 지구를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그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을 보시면은 아름답죠? 그죠? 우리가 책을 읽거나 또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지구를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 그리고 아름다운 지구, 생명이 넘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그렇죠.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예쁜 구슬과 같고,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또 땅에서는 코끼리가 이와 같이 석양 아래에서 걷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 미디어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몸속에, 우리 기억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지구의 모습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 지구의 모습은 뭐가 보이시나요? 뿌연 공기죠.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는. 근데 이런 미세먼지는 어떻게 생기나요?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려면은 버스를 탈 수도 있겠고 자동차를 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화석 연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타죠. 그러다 보니까 CO2는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경유 자동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석탄 발전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석탄을 태우면 CO2는 공기 중에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석탄 속에 들어있는 황이 또 산화가 돼서 황산화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오르게 될 거죠. 그리고 고기도 먹죠. 그죠? 소를 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는 풀을 뜯어 먹겠지만 소 위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그런 셀룰로즈를 분해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하겠죠. 그 과정 속에서 메테인이라는 이 CH4라는 물질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아주 강력한 온실기체입니다. 이런 다양한 온실기체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온실기체는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건물에 있죠.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가 철강이 있고요. 콘크리트를 부으려면은 철근을 가지고 이 골격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런 건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철과 시멘트가 필요하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반응을 우리는 하게 돼요. 석회석입니다. 이게 석회석을 열을 가하면 생석회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CO2가 공기 중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공기 중에 내뿜는 이 CO2의 양은 어마어마하죠. 1년에 360억 톤을 배출을 합니다. CO2만 따졌을 때. 그리고 이걸 지구 인구로 나누어 봤을 때 한 사람당 약 5톤을 배출하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H4도 발생시키고 질소산화물도 황산화물도 발생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CO2가 가진 온실기체의 효과만큼 대입을 시켜보면은 실제는 이 CO2의 양의 2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1인당 여기 계신 어떤 사람도 1년에 10톤의 CO2를 공기 중에 내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CO2가 잠깐만요. 네. 공기 중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조금 전에 이제 앞에 연사께서 첫 번째 연사께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이와 같이 CO2의 농도와 지구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주 강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비례 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온도가 몇 도 올라가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는 더운 곳은 더 더워지고 추운 곳은 더 추워지는 그런 혹한의 또 폭서의 기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구의 에너지가 특정한 곳에 집중이 된다면은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과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지구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상에 있는 이 얼음들이 녹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수면의 높이는 높아지게 되고 저지대에 있는 그런 땅들은 바닷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일도 생겨요. 원래 이 여기에 있는 북극곰은 이 그리즐리 베어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사는 곳이 아주 다르죠. 북극곰은 그 물범이나 이런 녀석들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얼음 위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내려옵니다. 땅 쪽으로. 그리고 그리즐리 베어는 원래 거기 살고 있었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다 보니 이런 폴라 베어와 그리즐리 베어가 만나서 새로운 곰의 종이 생기기도 해요. 그롤라 베어라고. 그래서 이 둘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뱀도 생기고요. 그리고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공기 중에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만나서 질산이 되고 황산이 됩니다. 이것들이 땅에 내리게 되면 그게 이제 산성비죠. 산성비가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건물 밖에 있는 이런 가고일 같은 것을 녹일 뿐만 아니라 실제는 토양에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미네랄들 그런 것들을 부식을 시켜서 녹여서 다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땅을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더 이상 산호는 살 수가 없게 되고 이와 같이 백화가 되고 이렇게 산호초가 마치 황무지처럼 변해버리면은 거기서 살고 있던 물고기들은 살 곳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다 생태계는 망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그리고 바다 생물이 사는 물로 한번 가봅시다. 매일매일 우리는 오염물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오염물을, 이러한 오염된 물을 아무 처리 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폐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폐수 처리 시설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그냥 바다로, 강으로 버리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이제 옷을 보면은 저도 이제 옷을 입고 있지만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이런 염색을 하죠. 근데 이런 염료들이 특히 이런 그 염색을 많이 한 나라들, 동남아 이런 곳에서 바다에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하천에서는 더 이상 바다 생물이 또 하천에 있는 수생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죽음의 강이 되는 것이고 인근의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산을 전체를 깎아서 광물을 빼내고 하는 경우는 잘 보질 못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곳에서는 땅을 그냥 파냅니다. 산을 아예 통째로 깎아내면서 이 광물을 채취를 하는데 광물을 채취를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실제는 굉장히 강한 산이나 이런 물질들을 써서 미네랄들을 녹여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오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서 역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색깔은 이쁘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오염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플라스틱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플라스틱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섬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해안에 있는 그런 해안이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의 해변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같이 물개가 이제 여기에 플라스틱, 여기 폐그물이죠. 이런 것들이 목에 감겨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우유를 먹었고 저번 주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소들은 보시다시피 젖소죠.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입니다. 젖소는 언제 우유를 생산을 할까요? 그냥 아무 때나 생산하지는 않죠. 소라고 그냥 맨날 우유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새끼를 낳아야 우유를 생산합니다. 근데 소가 100마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소들이 어떤 소는 저번 달에 출산을 하고 이번 어떤 소는 2주 전에 출산을 했다면 그 우유의 질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이런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소들한테 모든 소들한테 계속 임신을 하지 않도록 피임약을 먹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먹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날을 정해서 모든 소를 동시에 임신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새끼를 낳은 다음에 똑같은 날에 거의 비슷한 날에 새끼를 낳겠죠. 그 소들을 모아서 젖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양의 여성 호르몬을 소에게 먹이게 되는 거고, 또 소의 덩치가 커져야 고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먹여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먹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또 숫소의 경우에는 거세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염증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항생제도 굉장히 많이 먹이죠. 그러다 보니 이 축산업을 하는 곳에 그 폐수가 정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또 항생제가 계속 흘러 들어갈 것이니까 결국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그런 슈퍼 박테리아도 환경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악영향들이죠. 우리는 쓰레기를 참 많이 만듭니다. 저도 조금 전에 물을 마시고 쓰레기를 또 만들었죠. 이런 쓰레기들을 모두 재활용을 하고 때로는 소각을 하면 좋겠지만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이렇게 땅에 묻는 경우도 생기고요. 심지어는 쓰레기를 그냥 환경에 바다로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있는 분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들이 환경으로 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바다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박결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은 파도에 부딪히겠죠. 옆에 있는 바다에 부딪히면서 또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면서 작은 조각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불러요. 아주 작은 플라스틱의 조각이죠. 그리고 빨래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의 대부분의 옷들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작은 플라스틱들이 만들어지고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다로 흘러가서 이것들을 누가 먹느냐? 당연히 바다 물고기들이 먹게 되겠죠. 미생물들이 먹게 되고 그것이 플랑크톤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또 다른 물고기가 먹고 결국은 그 물고기를 사람이 다시 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미세플라스틱들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뇌로 와서 뇌 혈관을 막게 되고 또 뇌 세포로 침투해서 인지장애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미세플라스틱들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서 환경 호르몬, 즉 우리 몸 속에 있는 호르몬을 흉내내는 흉내쟁이 역할을 하면서 몸의 내분비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CO2도 양이 많아지고 또 다른 온실기체도 양이 많아지고 지구 온도도 올라가고 쓰레기도 계속 버리고 있고 환경에 버려진 쓰레기도 많아지고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는 CO2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실기체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환경에 더해지고 있죠. 우리가 이 추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살 곳이 못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밖에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화성을 갈 수는 없을 테니까 아주 일부만 가겠죠. 그럼 이 나머지 남는 사람들은 이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의 남겨진 선택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 행동을 하더라도 원래 지구로 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제일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마도 온실기체의 배출을 환경에 흘러가고 우리가 물론 식물들이 CO2를 흡수를 하잖아요. 그거를 고려를 하더라도 환경에 흘러가는 CO2를 더 이상 플러스 상태로, 즉 계속 증가되는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 여기에 있는 CO2, 메테인 그리고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환경에 더 이상 흘러가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이 온실기체를 만드느냐.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언제 CO2를 온실기체를 만드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언제 만드냐면 실제 제일 많은 양은 무엇을 만들면서 시멘트, 철, 플라스틱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이 모든 물건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이런 31%에 달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것은 이 전력을 생산하면서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컴퓨터도 못하고 여러분 핸드폰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를 잘 못하겠지만은 식물을 기르려면은 비료를 써야 되죠. 비료는 가장 중요한 비료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질소가 들어있는 그런 비료예요. 결국은 암모니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온실기체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동물을 기르면서 CH4 말씀드렸죠. 메테인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온실기체를 만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자동차를 마구 끌고 다니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려 이 앞에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옳겠죠. 이런 문제들 해결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무엇을 해결하라, 지금 생활하는 방법을 바꾸면서 해라, 그건 지금 실제는 굉장히 너무한 얘기고,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라, 또 경제인들이 무엇을 해라, 이것을 또 강제하기란 또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과학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도 전 화학자니까 화학자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공기 중에 이제 CO2가 많잖아요. 이 CO2를 붙잡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금속, 여기 뭐 아연이 있네요. 구리가 있고 금속과 이렇게 생긴, 화학은 육각형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육각형 많이 보이면 화학 분자죠. 유기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립을 하면 이와 같이 기하학적 구조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구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금속, 또 이런 것도 유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Metal Organic Framework, 그러니까 이런 틀을 만든다, 이런 구조도 있고, 이런 금속을 사용하지를 않고 오로지, 여기 금속이 약간 있지만 대부분이 유기물, 아예 유기물들을 이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Covalent Organic Framework이라고 불러서 CAF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구조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구조들은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적은 양의 물질을 이용해서 아주 큰 부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구멍들을 잘 이용을 하면 되겠죠. 무엇에? CO2를 포집을 하는데. CO2는 이와 같이 아민이라는 화합물하고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이런 물질에 아민이라는 분자를 표면에 매달아 놓고 CO2를 불어 넣으면은 그 속 표면에 있는 아민이 CO2를 붙잡겠죠. 굉장히 많은 CO2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야기 교수가 만든 물질이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유기물로 이루어진 그런 프레임워크이 표면에 아민을 붙이고 CO2를 포집을 시켜봤더니 10g의 물질, 부피가 굉장히 크니까 실제 부피는 커요. 10g이라는 아주 가벼운 물질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CO2를 1kg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물질들을 그러면 더 많이 만들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런 물질들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리고 어떤 공장에서는 CO2를 공기 중에서 계속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CO2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이런 골격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CO2를 빼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CO2를 만들지 않고 전기를 만들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그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풍력, 바람의 힘, 그리고 물, 그리고 이런 지열 발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술들은 또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은 아주 효율적인 그런 발전 방식이지만 때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죠. 그랬을 때 주변 환경이 많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밖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태양광 패널이죠. 그래서 태양의 빛을, 그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 전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를 무궁무진한, 적어도 지구가 있는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전기로 만들 수가 있다면 좋겠죠. CO2 하나도 안 생깁니다.
이런 태양 전지 중에서도 이제 약간 그 기술적인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라는 게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약간 과거의 기술이긴 하지만 원리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전극이 있고요. 여기에 분홍색으로 된 게 이제 TiO2라는 반도체 물질입니다. 이 전도띠와 원자가 띠가 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이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를 이 TiO2에서 움직이려면은 이 자외선을 써야 돼요. 가시광선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흔하게 보는 빛은 가시광선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면 이런 TiO2에 요 빨갛게 보이는 염료라는 유기 분자를 매달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빛이 이 염료에 있는 오비탈이라고 그러는데 전자를 높은 수준으로 들뜨게 만들어요. 에너지를 많이 가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전자는 어디로 가느냐면 이 TiO2의 이 전도띠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도띠로 이동한 에너지가 높은 전자는 이와 같이 회로를 타고 반대쪽 전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버스와 같은 셔틀이 있습니다. 이 셔틀은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셔틀이에요. 화학 분자인데 전자를 이동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를 받아서 다시 이 염료 분자에다 갖다 줍니다. 좀 전에 전자가 올라갔다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냥 이 바닥에 다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만큼 전압이 생기고 전위가 생기고 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전해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 액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잘 밀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유기물을 쓰다 보니까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박남규 교수님이 이제 이 기술을 처음 발표를 하셨는데 염료 대신에 좀 전에 여기에 있는 유기 염료 대신에 이렇게 생긴 페롭스카이트라는 무기 물질을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태양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이런 태양 전지의 경우에는 빛을 100개를 줬을 때 그 중에 12개를 전기 에너지로 빼냈다고 한다면 이러한 페롭스카이트 물질을 이용해서 태양 전지를 만들면 이와 같이 거의 한 30%까지 효율이 치솟습니다. 태양빛 알갱이 광자라고 부르는 것 100개 중에 30개를 전기 에너지를 다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태양 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많은 곳에서 이 기술이 좀 더 성숙한다면 좀 더 많은 곳에서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럼 그만큼 우리가 석탄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그만큼 CO2는 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태양 발전은 문제가 있어요. 태양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는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고 있지만 겨울에는 정작 난방도 해야 되고 필요한데 불도 켜고 필요한데 겨울에는 태양이 그렇게 떠 있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이제 불일치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생기는데, 그러면 전기가 많이 생길 때 이 전기를 모아놓으면 좋겠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전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리튬 배터리와 같은 것인데, 이 리튬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을 하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서 이런 자동차를 굴릴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전기 자동차의 원리죠. 근데 이 배터리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흑연이 있어요. 탄소. 이 사이에 리튬의 염가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튬의 염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요. 쉽게 리튬 플러스와 전자 하나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전자는 어디를 타고 흐르느냐? 전선을 타고 흘러가요. 여기로 가죠.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는 전자가 이제 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리튬이 리튬 플러스로 됐잖아요. 리튬 플러스는 헤엄을 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제 리튬 배터리를 사용을 한 거죠. 이걸 다 쓰고 나서 또 충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전기를 주면 리튬은 다시 저쪽을 가고 이 사이사이로 끼어 들어가게 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리튬 배터리는 완전한 기술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어떨 때는 뚱뚱하게 부풀죠. 노트북에 있는 리튬 배터리 팩도 어떨 때는 뚱뚱하게 부풉니다. 똑같은 일이 전기 자동차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일어나느냐? 리튬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때로는 과충전이나 과방전이 됐을 때는 여기 리튬이 덴드라이트라고 부르는 뾰족한 물질 구조를 가지면서 이 사이를 뚫고 여기까지 접촉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단락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열폭주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화재까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있었던 카카오 서비스,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었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테슬라 자동차가 길 가다가 불이 붙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리튬의 배터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고체 전해질, 뭐 분리막 기술 이런 등등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깨끗한 수소를 가지고 있다. 순수한 수소를 어떻게든 얻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고 물을 만들고 전기 에너지를 빼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CO2 전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H2를 CO2 발생 없이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물에 전기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수소를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수전해라고 부르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나노 촉매들이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때 조건이 있죠. 여기에 있는 전기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를 써야 돼요. 만약에 화력 발전으로 전기 에너지 만든 걸 이런 걸 만들면 아무짝에 쓸 데 없겠죠. 그죠?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또 이런 수소의 문제도 있어요.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제가 장난치듯이 so far away, 아주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막이나 이런 곳에서 전기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저 전기를 도시까지 끌어오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곳에서 수소를 만들든지 해서 그걸 이 탱크에 집어넣고 와야 되는데 오다가 또 폭발하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소를 안전하게 수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유기분자를 이용을 해서 수소를 이동시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곳까지 수송해오는 그런 기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CO2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유기물질들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제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전기를 집어넣고 CO2를 환원을 시킨다. C에 산소를 매달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유기물질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에틸린 또는 뭐 에탄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공장에서 또 산업에서 금방 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이런 일도 하고요. 암모니아를 하버 보시법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책에 보면은 암모니아를 만든 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법은 CO2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이 질소를 암모니아로 만들 수 있다면 혁명이 되겠죠. 이건 혁신을 넘어서 혁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비료도 만들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또 요소 같은 거, 디젤 엔진에 사용하는 요소 같은 물질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CO2를 고분자를 만들 때 CO2를 끼워 넣으면 어떨까요? 아주대에 있는, 이건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아주대에 있는 이분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생긴 촉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자와 CO2가 서로 반응을 해서 고분자를 만드는 이런 기술도 개발을 하셨죠. 그리고 CO2를 제가 시멘트를 만들 CO2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시멘트를 사용할 때, 콘크리트를 만들 때 CO2를 잡아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용광로 부산물, 석탄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콘크리트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긴 CO2만큼 건물 속에 가둬버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CO2 발생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만약에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안 생기게 하면 되겠죠. 환경으로 갔을 때 그냥 다 분해돼 버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안 생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곡물에서 나온 탄수화물을 이제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OH가 매달린 그런 지방산을 고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고분자는 환경에 갔을 때 물하고 CO2밖에 안 생겨요. 아주 깨끗한 기술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제가 있고 캡슐 세제예요. 이 바깥에 뭔가 있죠. 이게 뭐냐면 물풀. 여러분들 액체 괴물 만들 때 사용하는 물풀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된 고분자예요. 물에 들어가면 잘 녹고 생분해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현태광 교수님이 계신데 어떤 이런 나노 촉매를 만들어서 이런 나노 촉매를 이런 플라스틱 페트병이죠. 이거하고 섞어서 햇볕을 쬐어주면은 여기서 수소가 나와요. 햇볕이 에너지를 주고 이걸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있을까요? 더 많은 일을 하겠죠, 우리는. 울산에서 유니스트에서 한 일인데 암모니아를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박테리아, 그리고 박테리아 속에 유전자 서열이 있어요. 이런 분해는 효소라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이 박테리아 속에 있는 염기 서열을 잘라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대장균 같은 데 끼워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장균이 플라스틱을 분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도 있고, 또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효소를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을 다시 미생물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효소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또 유전자 가위 기술이나 기존에 존재했던 진 에디팅 기술들과 합치면 우리가 이제 환경에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너무 희망적인 얘기만 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과학자란 존재는 희망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일이, 그리고 1년 후가, 10년 후가 너무 암울한 미래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그런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속 꿈을 꿉니다. 아름다운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하죠. 그러다 보면 만약에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성공을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미래로 갈 수도 있겠죠. 아름다운 지구를 다시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중에 미래 이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던져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학생들이 몇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큰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